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하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근에 해양수산물 어떻게? 저 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특히 어떤 생선들을 주로 좋아하시나요? 광어가 최고죠. 하얀 흰살 딱딱한 생선 네. 좋아하시는군요. 숙성회 말고. 광어, 네, 그렇죠. 사실은 광어가 예전에 굉장히 비싼 생선이었는데 양식에 성공하면서 이제 저렴해졌잖아요. 네. 저렴해지니까 인기도 떨어지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그래도 맛있는데. 제일 맛있어요. 저는 이 살도 무게에 비해서 네. 웬만한 뭐 우럭 같은 거는 머리가 반이잖아요. 걔는 또 너무 좀 이렇게 그쵸. 지혜가 많은 네, 생선이라. 머리가 반이라서 먹을 게 없는데 광어는 참 좋습니다. 근데 예. 최근에도 회를 먹고 싶었는데 먹을 기회가 없어서 못 먹었지 뭐 딱히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없어서 못 드신 거예요? 돈은 많은데. 아니요, 그렇지도 않네요. 늘 이제 여행이라든가 뭐 이런 거 즐길 때 두 가지가 문제잖아요. 시간 네. 그리고 돈.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그러면? 돈이 없고. 네. 근데 둘 다 없을 때가 가장 많죠. 네. 제가 이제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최근에 한 먹방 유튜버가 그 킹크랩 16인분 먹방을 해가지고 그분은 체구가 되게 작아요. 다 아시는 되게 유명한 먹방 유튜버잖아요. 근데 그냥 그분이 그냥 그걸 먹는 건데 그게 이념 논란이 있었어요. 지금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먹을 논란이 생기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뭐 아직까지는 네. 수산물 소비가 위축됐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난 주말엔 노량진 시장이 손님이 더 많았잖아요.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수산물 가지고도 이제 이 논란이 많은 이유가 오염수 방수 때문이죠. 그게 오염수가 돌아가지고 한국까지 올 때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먹는 수산물이 우리나라 에서 잡힌 거라면은 사실상 그게 영향이 없을 테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아진 이 시점에 가격이 싸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은 소비가 좀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참 애매한 분들이 애꿎은 피해를 입는 것 같아가지고 양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렇죠. 어업인들이라든지 또 이제 이 수산시장이나 이런 시장에서 근무를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갈 수도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되고 이런 부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오염수 방수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이제 매출액은 전보다 후가 살짝 늘었다라는 건 있는데 아직까지 그 국민적인 어떤 걱정이 실제로 행동에 미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요 시차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이라서요. 네. 실제로 해류에 영향이 있거나 아니면 어종들이 방사능에 피폭이 돼서 수치로 확인이 됐다거나 하는 뉴스가 나오면 아마 그때는 영향이 심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수치적으로 또 근거가 나온 것도 아니고 방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직은 수산물 소비에 크게 영향을 줬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걱정은 되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예비비 800억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각종 할인 행사라든가 상품권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직접적인 과학적으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미칠 만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조금 덜어놓고 드시고 싶은 거 지금은 드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서 우리 김현우 소장님은 어제 마트 가니까 미역을 그렇게 다 잘라서 팔더라고요. 미역이요? 예, 왜냐하면 그건 이제 비축을 할 수 있으니까. 갑자기 또 그 얘기하니까 미역 초무침이 먹고 싶네요. 예. 미역은 진짜 사놓으면은 오래오래 두고 먹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엔 맛소금이 품귀더라고요. 아예 마트 갔을 때 맛소금이 없어가지고 그 방사능 오염 문제 때문에 소금도 한때 사재기가 일어나고도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맛소금이 전혀 없어서 김을 만드는 조미김 만드는 회사. 곳에서 거기에서도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다고 그래요. 조미김에 맛소금이 꼭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뿌릴 맛소금이 없어가지고 이제 김 생산량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이제 뉴스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안동 강원도가도 이거 소금 이거 해야 되는데 거기도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어서 그죠?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예. 자, 오늘 뉴스는 경제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국민연금 개편안 초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개편안에 대해서 벌써부터 계약이다라고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만큼 연금을 내는
퍼센티지를 올릴 네.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논쟁들이 붙고 있는데 오늘 소장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동인할 거다. 네. 이런 얘기는 있었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많이 내자. 네. 그다음에 늦게 받자. 그다음에 운용을 잘해라.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더 내고 덜 받고 뭐 늦게 받고 더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적극적인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연금 보험료율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9.5% 정도. 소득의 9%. 9%. 예, 그리고 우리나라 내에서 다른 공적연금, 직영연금,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이나 또 군인연금 뭐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그 보험료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공무원연금은 어느 정도 내나요? 14% 정도를 내요, 내고 있고, 계속 공무원분들은? 맞습니다. 그리고 뭐 군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뭐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정도로 많이 적립을 하니까 사실 뭐 공무원 연금 뭐 이렇게 많이 받아라고 하는데 사실 많이 내기 때문에 많이 받는 것이고 국민연금하고 내는 돈 대비 받아가는 돈을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는 더 적습니다. 이젠 역전이 됐어요. 이제 공무원연금 몇 번에 걸쳐가지고 개혁이 되면서 달라졌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보나 아니면 우리나라 다른 직영연금과 비교해서 보나 그 보험료율 자체가 너무 낮다. 그러니까 너무 적게 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 다만 이번에 개편안에서 그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네. 그래서 반쪽짜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반의 반쪽짜리 개편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소장님이 해주실 얘기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우선은 저는 이제 국민연금 내라는 만큼만 냅니다. 네.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낼 수 있으면 좀 더 많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몇 년 전부터 해요. 본인이 더 납부하고 싶으면 임의로 납부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이유가 뭐냐면 평균적으로 제가 낸 돈의 1.88배를 받아간대요. 네. 국민연금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도가 있어요. 국민연금은 내는 금액에. 맞아요. 네. 그러면 그 한도만큼 까지만 낼 수 있는 거죠. 오. 사실은 왜냐하면 많이 낼수록 사실 이 많이 1.8 그렇죠. 많이 받아가는 거니까 오히려 부자이신 분들이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내야지라고 그럼 안 한다면 돼. 고갈이 더 빨라질 수 있으니까 이 수익비라고 하거든요. 내는 돈 대비 얼마나 많이 받아갈 것이냐.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냈을 때 화폐 가치 다 고려해서 물가 상승 감안해가지고 나중에 받아갈 수 있는 돈이 188만 원 정도. 라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은데요? 사실 그 어떤 금융 상품보다도 수익비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상품이라고 해도 제도예요. 근데 이걸 이제 저축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저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든 원금을 뭐 사망하더라도 다 받아갈 수 있지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 뭐 받아가거나 뭐 일시금 사망 일시금이나 아니면 유족연금이 지급되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보장적인 제도, 사회보험인 성격이 더 크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낸 돈 대비 받아가는 돈이 훨씬 더 많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면 안 될 게 낸 돈 대비해서 받아가는 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낸 돈 대비 3배를 줄게. 그런데 최대로 낼 수 있는 건 한 달에 100원까지. 그럼 노후에 300원 받을 수 있다면 이건 사실 연금으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노후 보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 다 결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본질의 기능으로서 잘 작동을 하느냐 이걸 먼저 봐야 되고 수익비가 낮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노후의 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충분한 돈이 지급이 된다 한다면 수익비가 좀 떨어져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뭐 좀 전에 이제 반의 반쪽짜리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그 노후 보장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번 개편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민연금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못 받을 거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난 네. 내긴 내지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 납부를 좀 더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네. 안 하시는 이유가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이걸 내야 돼?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네.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전 세계 나라들 가운데 보면 재정 상태가 안 좋아져서 뭐 그리스 같은 경우도 디폴트 네. 뭐 우려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온 나라들이 여러 있었잖아요. 네. 하지만 그 어떤 나라도 연금 제도를 시행하던 걸 중단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적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국민들의 큰 반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돈을 찍어내서라도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걸 줄이더라도, 다른 빚이 늘어나더라도.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뭐 고갈, 기금, 소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거 다 고갈되면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고갈되면 쓸 돈이 없겠지만은 사실은 뭐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국민연금에는 재정이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받았던 돈 적립금 갖고 이제 운용해가지고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립 방식으로 계속 이제 국민들이 낸 걸 이제 국민들이 받아가는 그런 방식인데 공무원연금이나 뭐 사학연금은 특히나 고갈이 이미 됐고요. 고갈이 이미 됐는데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뭐 선생님들 이제 연금 못 받습니다 하는 얘기는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정부가 그 정부 재원으로 지급은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고갈이 돼서도 지급은 되니까 문제 없어라고 생각할 건 아니죠. 뭐 정부에서 빚을 내 가지고 계속 주게 되면 그 빚이 계속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건 문제가 당연히 되죠. 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기금 고갈로 인해 가지고 연금을 못 받는다라는 거는 좀 과도한 걱정인 거고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개혁안이나 제도 개선책을 내놓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금 고갈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언론들도 기금 고갈 그래 이거는 이제 계속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들어오는 돈 대비 쓰는 돈이 더 많아. 그러면 쓰는 돈을 줄일 거냐, 들어오는 돈을 늘릴 거냐, 혹은 그 안에서 방식을 좀 바꿀 거냐 이걸 고민하기 위해서 추계라는 걸 하는 건데 자꾸 이제 기금 고갈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몇 년생 이후로는 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이런 거에 맞춰지다 보니까 이게 국민연금에 대한 뭐 불안감, 반감 그런 것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본질을 제대로 못 들여다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립금이 그러니까 적립금이라고 하는 건 들어온 돈이 아니라 쌓아놓은 돈이 사라진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들어온 돈은 계속 들어오니까 받아서 제가 소장님한테 받은 돈을 딴 사람한테 약간 이제 그렇죠. 겐돌 이렇게 빼서 위에 돈 계속 빼는 것처럼 이렇게 네. 줄 수는 있는데 적립금이 사라지면 운용해서 운용 수익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적립금이 소진되는 시점이 자꾸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예측했던 것보다 이 나가는 돈 그리고 불어나는 속도 이게 줄어들기 때문인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출생률의 저하. 이제 아이들이 안 태어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되면서 내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거. 받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많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받아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많은 것도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뭐 한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남녀 기대 수명이 뭐 한 63세 정도, 남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짧았고요. 그래서 연금은 보통 60세 때부터 받아가지고 한 7순잔치 할 때 정도 즈음 그리고 뭐 8순까지 받으시면 야 이건 오래 받으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100세 시대가 뭐 이런 표현이 그냥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들의 숫자도 많아졌고 이분이 받는 기간들도 늘어났기 때문에 들어온 돈은 적고 나가는 돈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쌓인 돈이 고갈 시점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망에서는 한 2055년 정도 되면은 기금이 고갈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시점은 사실상 뭐 5년 후에 또 추계해봤을 때는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렇게 크게 이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적립금이 고갈될 시점들이 빨라지고 있다. 언제쯤 되면 고갈될 것이다. 네. 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닌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연금 개편을 하겠다, 연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해서 18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그럼 이 18가지 시나리오 중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가지 중에 어쨌든 유력하게 꼽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18가지나 시나리오가 나오냐? 그러니까. 일단 3가지를 상수로 뒀는데 보험료율,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소득 얼마 대비 낼 것인가? 몇 퍼센트를 낼 것이냐, 그 다음에 몇 살에 받을 것이냐. 지금은 올해 기준으로 63세지만 이게 5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냥 연금 수령 나이가 65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연금 수급 나이를 더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 여기에 또 3가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기금 운용 수익률을 몇 퍼센트로 할 것이냐 몇 퍼센트 더 올릴 것이냐 요게 이제 2가지가 나와서 3가지 이걸 곱하면은 경우의 수가 18가지가 나오는데 네. 거기에서 현재까지는 뭐 유력하게 꼽히는 안이 보험료율은 한 15% 그러니까 지금 현재 9%인 걸 15%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연금 수급 나이는 65세에서 단계적으로 쭉쭉쭉 늘려서 68세까지로 늘리고 수급 나이도 늘리고 그다음에 이 연금 보험료율 수익률은 지금보다는 0.5%포인트 더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가닥을 잡는 게 가장 유력한 안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15%를 한꺼번에 올린다는 건 아닌데 네네네. 시간을 두고 조금씩 올려서 최종 목표가 내가 보험료율을 내 소득의 네. 15%까지 내고 네. 68세. 그죠?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이 나이를 먹으면서요. 노후에 대한 생각을 계속 굉장히 깊게 하기 시작했어요. 네. 68세면 해외여행을 쌩쌩하게 다닐 수 있는 나이인데 돈이 없어 이제 못 가, 시간은 있는데 돈이 없어 못 가는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퇴하는 나이를 생각해 보면 거의 십몇 년을 어쩌면 연금도 없이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68세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 제가 한숨 쉬었고요. 네. 근데 재정계산위원회에서 18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네, 1차 이제 목표를 정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제 이러한 18가지 시나리오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 70년 후인 거죠. 네. 지금으로부터. 맞습니다. 2093년까지 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네. 그래서 18가지를 찾은 건데 네. 왜 93년이에요? 이게 지금 앞으로 70년 후잖아요. 네. 지금 현재 20세인 사람이 이 90세가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층들의 걱정이 많으니까 당신들이 늙어서 어느 정도 연금을 받을 때까지는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할게를 1차 목표로 잡았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틀렸다고 생각이 돼요. 주름살이 5개 생겼어요.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기금이 절대 고갈되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안 주면 돼요. 여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본질이 그겁니다. 우리가 노후 보장을 위해서. 근데 OECD 중에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 1등이잖아요. 네, 1등입니다. 제일 안 좋은 나라예요. 이게 연금이 고갈되고 기금이 소진되는 것만 초점을 맞추고 이걸 어떻게 하면 소진 안 되게 하지를 목표로 잡다 보니까 늦게 주는. 왜 68세예요? 88세, 90세, 100세까지로 늘려버리면 연금은 영원히 고갈이 안 될 텐데. 근데 그렇게 하면 노후 보장 어떻게 해? 이런 말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이게 그럼 68세로 한다면 그거는 노후 보장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는 네. 아니라는 거예요. 68세 정도면 힘들 것 같은데 가능은 할 것 같기도 하고 이 판단이 잘 안 서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어정쩡한 수준에서 결정이 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에서도 65세에 지급을 해주는 것 자체가 소득 공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법적 정년은 아직까지도 60세잖아요. 그리고 정년까지 일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정년까지 일을 한다고 해도 5년 동안은 소득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일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각종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 이런 걸 늘려주고 결국은 그 공백은 알아서 잘 준비하세요. 물론 혜택이 없는 것보다는 좋지만 공적연금에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메우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한테 그 부담을 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개선을 해야지 이제 고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고갈이 되더라도 그게 시점이 2055년보다 빨리 당겨진다고 하더라도 노인 빈곤율을 먼저 해결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 시점을 68세까지 늦춘다? 제가 반의 반쪽짜리라고 말씀드린 건 그럼 법적 정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늘려줄 거냐? 그렇죠. 법적 정년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법적 정년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정년을 지켜가지고 기업들이 68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을 할 것이냐. 이건 또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기금 고갈이 될 것 같다라는 거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기금 고갈을 안 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봤을 때 고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인구 구조가 다시 이렇게 원통형으로 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고갈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일단 가장 중요한 노인 빈곤율에 대한 부분, 노후 보장 이 부분을 해결을 하고 기금 고갈되는 건 그럼 시점이 빨라지게 되겠죠. 단축된다면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적립식 방식,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낸 돈을 나중에 뭐 한 40년, 50년, 30년, 40년 이후에 받아가는 이런 제도잖아요. 그거를 이제 선진국들이 하는 것처럼 부가 방식으로, 그러니까 건강보험 생각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내가 낸 돈을 바로 내가 받아가는 혹은 내가 낸 돈을 바로 뭐 다른 분들이 받아가는 이런 방식인 거죠.
국민연금은 쌓아놓고 그 돈을 잘 굴려가지고 나중에 내가 받아가는 방식인데 실제적으로 전 세계 국가들 중에 이런 적립 방식을 택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나라 포함해서 3개 정도 나라가 되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뭐 우리가 공적연금이 잘 돼 있는 뭐 유럽 국가라든가 이런 곳들을 보면 다 이제 부가 방식입니다. 실제로 내 바로 뭐 밑에 세대들이 낸 걸 바로 내가 이어받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고 보험료율은 굉장히 높은. 네. 그러다 보니까 기금 고갈은 이미 다 됐고요. 거기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 기금 고갈이 이미 다 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게 GDP 대비 45% 수준이에요. 네. 이런 국가가 없거든요. 쌓여 있는 연금이. 적립금이 예, 적립금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돈을 이 연기금이 굴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 연금을 어디다 집어넣을 것이냐, 어디다 네. 넣을 것이냐,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도 많고, 그다음에 그렇게 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이 이렇게 낮아? 그럼 소득 대체율을 계속 낮추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연금 수급 나이를 계속 뒤로 미루고 있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은 아주 탄탄한데 나라에서 돈 한 푼 지원받지 않는데 이게 제대로 활용이 못 되고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이 소득을 대체하는 실질 이 소득 대체율은 2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퇴직 직전에 뭐 1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다면은 공적연금으로 대신할 거는 26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것들로 이제 개인이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뭐 자영업자라든가 프리랜서는 퇴직금도 없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26%밖에 안 되는 소득 대체율과 거기에 플러스 내가 저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국민연금의 현재 최대 소득 대체율이 40%인데 이거는 국민연금을 진짜 풀로 집어넣었을 때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30세에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 기간은 뭐 30년 정도인데 40년까지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 소득 대체율이 굉장히 낮은 부분, 이런 부분부터 조금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초노령연금이라고 주는 예.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받고 국민연금을 받잖아요. 네. 두 가지 다 받을 수는 있는 거죠? 다 받을 수는 있는데 국민연금이 일정 금액 이상 되면 기초노령연금이 깎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부터 저는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좀 생각을 해서 예. 정말 최소한의 우리가 예를 들어 최저임금처럼 네. 정말 바닥에 있는 어느 수준까지는 기초연금이 보장을 해줘야 되고 예. 그다음에 그 위로 이제 하나 더 쌓은 공적연금이 내가 낸 보험료로 굴러갈 수 있도록 이 네. 기초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가 아니라 이 세금 재원으로 굴러가는 거잖아요. 예. 같은 공적인 연금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재설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 국민연금이 약 한 대략 48만 원 정도 네.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받는 만큼 기초연금이 깎이거든요. 그럼 그 애매한 수준이 나는 한 50만 원 정도 국민연금 받는데 여기에 내 돈을 더 집어넣어가지고 국민연금을 더 부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초노령연금이 깎이니까 그렇죠. 어차피 내가 수령하는 금액은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더 많이 내도. 네. 그러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기초노령연금이 한 30만 원 되나요? 네, 1인당? 그 정도 됩니다. 그럼 30만 원에다가 풀로 이제 냈을 때 한 40 몇만 원 받는다고 치면 네. 100만 원이 안 안 되는 돼요. 거예요. 네, 안 돼요. 한 명당? 네. 아무리 아껴 살아도 100만 원도 안 쓰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 사람이? 특히나 이제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 부부가 같이 받게 되면 그 금액이 또 뭐 한 30만 원, 3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금액이 줄어들거든요. 반으로 줄지 않아요? 네, 한 사람은? 반까지는 아니고 일정 금액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럼 뭐 거기서도 한 30%가 네, 이제 적게 나온다고 치고 네, 그러면 두 분이서 받으시면 뭐 한 6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국민연금은 한꺼번에 양쪽 다 받으시는 경우도 많지 않아서 맞아요. 이게 그러면 평생을 노동했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을 받기가 어려우면 그 부부가 둘이서 100만 원으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지금 돈이 없느냐? 이제 1,000조에 가까운 돈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1,000조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이라서 수익이 예. 조금만 나더라도 이게 이 기금 고갈 시점이 막 몇 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큰 돈을 쌓아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빈곤이 왜 해결이 안 되냐? 자꾸 예. 고갈이 안 되게끔만 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논의를 하기 때문인데 이거는 오히려 시기를 앞당기더라도 구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언젠가는 고갈이 될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기금이 고갈되는 부분도 고갈되는 부분이지만 재정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게 네. 됐을 때 이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져서 많아졌을 때? 매년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할 때 이때가 가장 사실은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금이 정점을 찍고 꺾어지기 시작하는 시점 2040년 정도 이쯤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면 이제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돼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1,000조 원 정도 되는 자산 중에 국내 주식, 국내 채권을 갖고 있는 그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시장에 영향이 너무 크잖아요. 엄청나게 크죠. 이게 지금 뭐 이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뭐 무슨 주식을 팔았느니 어쩌니 그러면은 주가가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매달 있을 거라고요. 매달 국내 코스피 시장에 있는 주식을 계속 팔 텐데 그럼 주가가 계속 떨어지겠죠.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굉장히 안 좋고 이게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에도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고갈은 그래 못을 박아놓고 그다음에 기금이 꺾어지는 이 시점이 되기 전에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비중은 최대한 줄이고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초점이 안 맞춰지고 계속 이제 국민연금을 질타하는 게 해외에 투자했다가 손실 났더라. 뭐 이런 것들에 자꾸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왜 위험한 투자를 하느냐라는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위험한 투자가 아닌 걸로는 이 지탱을 못 하잖아요. 해외에 있는 이 대체 자산으로 투자도 좀 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 없이 지금 고갈만 안 시키려는 논의로 네. 가게 되면은 이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1%포인트 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네네. 하시는 수익률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기금 수익률이 지금 안전자산이 국민연금이 55%, 네. 위험자산이 45%. 이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주식일 것 같은데 네. 수익률을 올리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리스키한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 네. 외국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되게 높은 연금들도 있던데 네.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위험자산 투자의 그 배율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실력이 모자란 건가요?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운용 인력을 보면 굉장히 이 우수한 인력들이 가서 계시면 잘 굴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을 보면 상당히 운용 잘합니다. 제 돈을 맡겨서 저 정도만 굴려준다면 저는 전 재산을 다 갖다 맡기고 싶은데 실제로 운용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많은 손실이 났을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했을 때도 그 손실률이 굉장히 적었고 그다음에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바로 다음에 이제 회복하는 복구하는 그런 능력들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 정도 유연성은 줘야 투자를 하죠. 하나도 손실 나지 않고 그렇죠. 많이 벌어라. 네. 이거는 그런 사람 있으면 저 소개시켜 주십시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 마이너스가 났을 때 굉장히 많은 질타가 가죠. 이제 모든 국민들의 돈이 좀 들어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돈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이목이 집중되긴 하는데 오히려 잘 됐을 때 칭찬보다 못했을 때 이 질타가 너무 크다. 양쪽이 똑같아야 되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잘했을 때 칭찬을 더 해주면 훨씬 더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네. 그 칭찬이 그냥 말로만 하는 칭찬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상으로 돌아가야지. 해줘야죠. 나도 국민연금 들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야지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러면 그렇죠. 거기에 이제 우수 인력이 많이 모일 텐데 사실은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의 월급이 우리가 낸 연금으로 받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로. 근데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내가 낸 연금 가지고 자기들은 월급 그렇게 많이 받아가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수 인력이 들어가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금이 잘 굴러가겠죠. 위험 자산에 45% 정도 투자하고 있는 거 이 비중을 얼마나 늘리고 줄이고 할 것이냐는 그분들이 아주 뛰어난 두뇌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거고 이제 대체 투자를 어디로 할 것이냐에 네.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험하지 않도록 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이 구성안을 잘 짜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불필요한 논란이 자꾸 붙는 거, 뭐 네. 손실이 얼마나 커졌다느니 이런 것들이 붙는 것 때문에 이제 본질이 자꾸 흐려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입니다. 네. 보험 요율 얘기를 해볼게요. 네. 아까 김현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으로 잘 굴러간다면 보험 요율을 좀 올리는 건 찬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9%도 조금 진통이 있어서 올린 거예요. 그죠? 네네네. 15%까지 올리게 되면 뭐 18% 얘기도 있던데 네. 저항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렇죠. 많이 낸다는 거 부담스러운데 그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내면은 이만큼 좋아집니다라는 게 눈에 보이면 사실은 내는 기분이 날 괜찮죠? 거예요. 이 정도 내면 한 달에 요만큼 내고 좀 어. 버텨보지 뭐. 그리고 딱 은퇴하면은 나는 네. 기존에 500만 원 받지만 은퇴하고 나서 350만 원 정도는 연금으로 받을 수 아유 있어. 그럼 괜찮지. 그러면 뭐 18%, 20%도 낼 수 있어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올려는 내는데 오히려 받는 시점은 뒤로 미뤄진다고 하니까 아니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고? 싫은데? 네. 이럴 거면 뭐 하러?
그러면 이제 그런 와중에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수익률이 났다 그러면 야 거봐라 차라리 그 돈 빼서 놔줘라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15%를 올리든 18%를 올리든 굉장히 이제 이 단계적으로 올리거든요. 1년 동안 뭐 0.6%포인트씩 아주 야금야금 올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기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굉장히 더디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조정은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사람이 없었는데 이건 좀 공통적인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닌가. 연금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었고 이게 지금 9%로 올라간 게 그나마 25년 된 얘기예요. 이게 아직까지도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도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 보험료율도 다른 공적연금 아까 제가 공무원연금은 14%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예전에 14%였고 지금 1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월급에서 떼는 게 한 9% 정도, 10% 가까운 돈을 연금으로 적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4.5% 근로자 수준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올리는 거는 찬성이지만 올리는 만큼의 보상이 있어야 된다. 오히려 소득 대체율이 올라가거나 그다음에 지금 65세로 되어 있는 게 더는 미뤄져서는 안 되죠. 네. 당겨지지는 못할지언정 더는 미뤄져서는 안 된다. 그쪽 방향으로 조금 개혁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5세도요. 정년 퇴임 연령이 60세긴 하지만 제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걱정을 하다 보면 60세라고 60세 은퇴하면 진짜 땡큐지. 그런데 땡큐인 분들도 5년은 소득이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자꾸 당겨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조기노령연금을 당겨받으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면 기금 고갈 시점은 더 빨라질 겁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결국은 100세부터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것이냐. 수명이 연장되면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는 뭐 여건이나 이런 것들도 늘어나겠지만은 그게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제도를 고치든가 아니면 연금을 좀 빨리 주든가. 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소득 대체율인 예. 것 같아요. 네. 김현우 소장님은 반의 반쪽짜리 보고서라고 말씀하셨지만 언론에서 반쪽짜리 보고서라고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 소득 대체율인데 이전에 내가 100만 원 벌던 사람이 20만 원 갖고 못 살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한 40만 원이나 50만 원은 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26%라고요? 그게 실질 소득 대체율이고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꽉 냈을 때가 40%입니다. 그럼 40년 동안 내려면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가 의무가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면 60세까지는 다 내야 되는 건데 그걸 생각하면 20살부터 납입을 해야 돼요. 저는 한 25살부터 했으니까 그러면 40년 내려면 65세까지는 냈었어야지 그 정도. 그렇죠. 중간 쉬는 거 하나도 없이. 네, 소득 대체율 40%를 채우려면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네. 실질 소득 대체율은 26% 정도, 네. 2020년 기준 그만큼인데 지금 이 소득 대체율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두고 여기를 개혁 안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운 거죠. 이러면 네. 이제 노인 빈곤 해소 안 되고요. 우리가 젊어서는 이제 아이 키우기도 힘들고 그래서 출생률도 떨어지고 집 사기도 뭐 부담스럽고 그럼 늙으면 좀 뭔가 나냐 노후가 되면 그때도 힘들어지면은 이건 뭐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서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이 소득 대체율도 반드시 이게 인상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과 같이 이제 그렇죠. 손을 보든가 해가지고 인상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되게 화제가 된 사진이 있었어요. 비가 네. 헉수같이 오는 날 폐지를 줍고서 그걸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분한테 1시간 동안 우산을 씌워준 젊은 여성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네. 그 인터뷰하러 가보니까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용돈이라고 할까요? 예, 어쨌든 그 조금 이렇게 돈을 주면서 가셨다고 그 네. 여성분이 그런 얘기가 뉴스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예. 그 우산이 이 나라가 해줘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사실 뭐 노후 보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라가 씌워주는 우산 같은 건데 그 우산이 자꾸 구멍이 나고 있고 네. 비가 새고 있는데 이 비 새는 거를 막아줄 좀 탄탄하게 막아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 우산이 계속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새 우산을 갈아주지는 못하고 오래 쓸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그거에 대한 논의만 하게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제가 아까 질문 드렸습니다만 네. 그것처럼 국가에서 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자영업자는 9%는 9%다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은 반은 자기가 내고 네. 반은 이제 회사에서 직장에서 내주지만 내주죠. 저 같은 경우는 다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15%가 되면 꽤 좀 부담이 되긴 하거든요. 많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지금은 기금이 뭐 1,000조 원 가까이 네. 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보조까지 들어갈 상황이 네. 이유가 없는 거고 거기에 네.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부터 들어가서 그러면 연금이라도 많이 주든가라고 네. 했을 때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구조적인 모든 것들을 좀 뜯어고쳐야 될 때 진짜 말 그대로 개혁이 예. 돼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뭐 보험료율 조정하고 받는 시기 조정하고 네.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가입자, 뭐 지역 가입자 얼마씩 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뭐 것도 구조적으로 바꿔야 되고 또 적립 방식에서 이걸 이제 부가 방식으로 어떻게 바꿔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논의를 해야지 이 숫자만 바꾸는 거 가지고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무화과잼 다 만드셨어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이 추석 앞두고 보통 만드니까 한 일주일 전쯤에 예. 사서 만들 생각. 근데 그 소장님은 무화과잼 만드시면 되지만 저는 물가 상승률 때문에 걱정입니다. 지금 다시 올라갔어요. 8월 달에 소비자 이게 물가가. 기름값도 막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네. 또 추석 앞두고 물가가 반짝반짝 오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어쩔 수 없이 추석 때는 다 물가 비싸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8월 바짝 오르고 9월도 이제 바짝 오를 것 같아가지고 아니, 9월도 바짝 오른 건 바짝 오른 게 아니고 쭉 오르는 거잖아요. 10월에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게 금리에 당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8월, 9월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계절적인 요인이 있으니 또 유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우리가 감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 취약계층들은 특히나 노년의 계층들은 어떻게 이번 추석을 보낼 것인가 네, 염려스럽긴 하네요. 자, 지금까지 뉴스는 경제다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